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222페이지 펴 보세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독립생산자 가운데 나온 자본가 세력이 절대주의와 정기적 상인들을 필요하지 않고 거꾸로 그것을 장애물로 느껴 타도할 것이 시민혁명이다. 이때 이제 정기적 상인이라는 건 뭐냐면 상업자본가를 말하죠. 상업자본가. 자, 그래서 혁명 시기와 형태의 결과는 각기 자국의 신구 세력 간의 대항관계와 국제정세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를 가진다. 보통 가장 정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프랑스 혁명인데 이런 강력한 절대왕권 체제 속의 성장은 부르주아적 제휴소가 무력을 사용하여 일괄 그 체제를 파괴했던 것이다. 자, 영국에는 그보다 100년은 일찍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독일은 반대 프랑스와 반세기 이상 늦었다.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죠. 그럼 100년 전에 일어났던 부르주아 혁명, 명예혁명 1688년이에요. 근데 이때 부르주아라고 말 자체가 마르크스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대개 보면 그렇게 보진 않아요. 계급 혁명을 보진 않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그 마르크스 관점이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명예혁명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1-2번 문제를. 그 다음에 그 결과 입헌군 주제의 확립되고 절대왕제가 타파되면서 의회 중심에 입헌 중심의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가 이제 간섭이 수립됐다. 이런 내용도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 1-1번 문제하고 1-3번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그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리과하고 이제 일사과 관련된 문제니까 이렇게 좀 넘어가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1-3번 문제는 제2차 그 농업혁명 관련된 내용이 좀 약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의 경영 합리화나 농업 생산 향상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다음에 그 밑줄 친 기획과 미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에가 제출한 권리 청원을 승인한 찰스 1세는 이후 의회를 해산시키고 11년 동안 전제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의회 승인 없이 자유적으로 가설냈는데 자, 요때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내륙 지역에도 가세를 했던 선박세죠. 선박세.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있고 측근의 각종 독점권의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반란이 일어나자 부득이 의회를 소집하여 전비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때 반란은 누가 일으켰죠? 스코틀랜드 장로교들이 주도했죠. 왜 일어났어요? 그 당시 고파교회 그 의식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있고 쭉 넘어서 크노엘이 나오고요. 그래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실시했으며 또한 항해법을 실시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걸 켰는지 내가 깜빡했어. 네,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해법을 이제 했는데 항해죄를 얘기한 거죠. 그 항해죄를 몇 대면 만들었어요? 그다음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찰스 2세가 왕이 않고 찰스 2세가 전제 정치를 피니까 얘는 국왕에 대항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비국교는 신교들의 예배의 자유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요때 이제 오히려 신교들의 예배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죠.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와 관련된 거냐면 권리장정 이후에 추가 조항이 있죠.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안전이 독립된 후에 국교대 신교대 자유를 인정하는 그런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윌리엄과 이제 메리가 이제 권리장정을 승인하고 왕에 올랐으며 의회 권리장정을 보충하는 추가 조치를 했다. 의회 군대 토수권 장악, 권역법 폐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 나오면 추가 조치 내용도 두세 가지 쓰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이 부분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재 파악을 해뒀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 총괄평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총괄평가 232페이지 펴보세요. 232페이지. 잠깐만요.
얘가 또. 자, 232페이지 4번 문제 볼까요? 232페이지 4번 문제. 자, 다음은 영국에서 발표한 중요한 문서 중에 일부다. 이 문서의 역사적 의의를 써보고 서술해보고 이 문서가 발표한 이후에 17세기 때 종교의 자유가 관련된 법의 명칭과 그 내용을 말해보시오. 자, 이거는 이제 문서 명칭은 이제 뭐예요? 네, 권리 장정이죠. 그 역사적 의의는 영국의 현정적 정통 확인하고 그래서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 우위를 확립하는 건데 이후에 추가 조치와 관련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뭘 써요? 간요법을 통과시켜서 비국교도인 신교도들에게 카톨릭 포함해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와 원칙 포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 펴보세요. 254페이지 55번 문제 볼게요. 자, 55번은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있는데, 그 다음 1차 사회 역사적 의미, 이거는 이제, 똑같죠? 아까 침에 이제 권리장적인 의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획을 대상으로 한 항목적인 조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요것도 이제 강요법을 통해서 신교도 자유인데 똑같은 문제를 냈네, 내가.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제 넘어갈게요. 미국의 독립혁명. 자, 미국의 독립혁명도 이제 예전에 한 두세 번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자, 미국의 이제 독립혁명 이전에 이제 식민지 시대의 이제 특징을 좀 볼게요. 예전에 식민지 시대 정착 과정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17세기 때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식민 활동이 시작했죠. 요때 이제 17세기 때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스투어트 왕조의 종교 탄압도 있겠지만, 뭐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모험자부터 그다음에 국왕으로부터 특허권을 얻어갖고 식민지 경영자들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들이 청교도죠. 그래갖고 이제 청교도의 피글 파더스가 이제 있고 그때 이들이 이제 건너가는 과정에서 메인플라워에서 종교 공동체의 서약을 이제 맺었는데 이게 메인플라워 서약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거죠.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때는 13개 식민지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13개 식민지가 이제 형성이 됐다. 자, 식민지 사회 특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물어보는 게. 자,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이 없고, 그다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 유도성이 현저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죠. 인구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면 그냥 곧바로 개척된 땅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유럽처럼 이렇게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주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권 확대. 그러니까 이때 지주는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다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선거권 가지고 있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성서를 기준한 신정정치인데 이거는 모든 식민지 사회 특징이 아니라 일본 이제 원래 초창기 때 식민지 사회가 이제 종교 공동체를 조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개 이제 성서를 중심의 신정 정치를 했고 청교도 특히 그렇지만 이제 점점 민간으로 양도했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중에 민주주의 자치가 발전됐고 불관용 정책을 했다. 예. 그래서 종교적 자유는 신교도에 한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영국이 통치하는 방식은 중상주의 통치 방식을 했는데 근데 초기 때 중상주의 정책은 느슨했어. 그러니까 7년 전쟁 때는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했는데 7년 전쟁 이전에는 그렇게 뭐 중상주의 정책을 했지만 그렇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고작 뭐냐면 영국 간에 이제 뭐냐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 좀 규제하는 정도? 요 정도야. 그렇지만 7년 전쟁 이후부터는 어떻게 엄격하게 했죠. 그래서 7년 전쟁 이전에는 주로 건전한 방임 정책을 유지했지만
이후부터는 엄격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강력하게 했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에 이런 경제 배경이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총독을 파견했다. 그리고 관리했지만 이 총독이 그 당시 식민지에 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영국에 있고 되게 총독의 대리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갔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정치들은 다 알아서 했어. 웬만한 거는. 그래서 식민지 의회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상류계층 중심의 정치를 장악했다. 그래서 자유와 자치를 항의했고,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이 형성됐다. 이런 것들이 본국 정부에 대항하는 어떤 바탕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 독립혁명의 배경을 볼게요. 이 배경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01년도나 12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배경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로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가세를 부과하면서 중상주의 통제가 강화됐다. 자, 왜 그랬어요? 무슨 전쟁 때문에? 7년 전쟁 때 이런 식민지 전쟁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을 미국에도 부과하는 거, 식민지에도. 예. 그리고 이제 조지 3세가 왕권을 강화하면서 정치를 직접 관여하려고 했고, 그리고 7년제 비용, 식민지 방위비를 식민지인들에 식민지로부터 연출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7년 전쟁 이후에 제2차 백년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갖고 영국과 프랑스 간에 어떤 이제 해서 영국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영국이 이제 좀 식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이런 중상주의 통제 정책이 강화돼 나갔다. 특히 이제 엘레가니 산맥 그 서쪽 지역에 대한 그 식민지 이주를 금지했는데, 이 말로는 인디언으로부터 식민지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실제 식민지들의 그 진출을 막기 위한 어떤 성이죠. 그래갖고 이때 영국이 프랑스부터 그 엘레가니 그 이서 지역을 많은 땅을 뺐고 그걸 인디언 보호구역 만들어 놓고는 그걸 풀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은 이제 등등 해가지고 그 뭐냐면 미국의 독립혁명이 어떤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직접적인 원인을 보죠.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 생각이 지금도 그렇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다 돈 문제 때문이죠. 예, 돈 때문에 이제 원인이 되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7년 전쟁 때 소비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세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여러 법들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예전에는 식민지인들에게 특별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그래서 설탕법을 내서 설탕에 대한 가세를 때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1765년에 인지법인데, 인지법의 내용을 보면 법률상 또는 상업상 증서나 증권료, 주로 판매 허가증, 속채자, 신문 광고, 달력 등등등 다 인지가 붙죠. 그래갖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인지세법을 이제 뭐냐면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반발해갖고 신비주의 대표들이 모여갖고 인지법 회의를 개최를 해요. 그래서 이들도 영국식 교육을 받고 영국의 정통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원장에나 그다음에 권리 장정 이런 거 헌정문서에 있죠. 의회에 통과해야지만 가세할 수 있다는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회 대표도 파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가세를 하냐? 그 유명한 대표 없는 곳에 가세 없다. 그래서 헌정적 원칙을 확인했다. 그래서 선진적 원칙이라는 것은 의회에 가서 대표를 파견해야지 거기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대표도 파견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한테 가세하냐, 이런 이제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상법 불매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국도 인지법을 폐기했어. 그렇지만 그냥 폐기한 게 아니라 선언법을 채택했죠. 폐기하면서 그 영국 의회는 본국이 식민지 통제하는 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했다. 그냥 해놓고 너무 반발이 크니까 폐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법을 만들었죠. 이게 무슨 법이에요? 타운세트법이야. 그래서 타운세트법은 뭐냐면 차나 지주, 종이나 도루는 이제 페인트죠. 유리, 납 등에 가세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부가세 그 타운세트법을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타운세트법은 이제 찰스타운법, 타운세트라는 이름에 따라서 이제 했는데, 그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가요? 뭐와 관련된 거죠? 부가가치세하고 비슷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법은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반발에 부닥치니까 상징적 차원에서 차세만 남기고 다 폐지시켰어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차세만 남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차세조차도 못 내겠다. 우리가 의회 대표도 파견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일으킨 게 뭐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죠. 이 보스턴 차 사건은 뭐냐면 차를 싣고 갔던 보스턴 항구에 있었던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배가 있었어요. 그 차를 이제 많이 싣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미국인들이 인전 복종을 해갖고 그 배에 올라가서 그 차를 갖다 버린 사건이야. 이게 보스턴 차 사건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 탄압을 하죠. 그래서 보스턴 항구를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를 주둔하죠. 예, 봉쇄가 아니라 붕쇄가 아니라 봉쇄로 고치세요. 봉쇄 막았던 항구를 막았으니까 거기에 붕쇄가 아니라 봉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봉쇄시키고 군대를 주둔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일으키는 그 배경에는 그 계몽주의 사상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보스턴 항구가 폐쇄됐고 매사추세츠의 선거권이 정지됐어요. 이 보스턴이 매사추세츠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등등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영국인들은 커피를 안 마셔. 아니, 커피를 안 마시는 게 차를 안 마시죠. 그래서 영국인들이나 미국이나 예전에 차를 많이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차는 영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차는 안 마시고 대신에 이제 뭘 마셔요? 지금도 저도 마시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한다. 예, 그때 언제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부터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1차 대륙회의를 이제 볼게요. 자, 1차 대륙회의는 각지에 이제 이전부터 통신위원회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인들이 의견 발표 정보교환에서 이 기관을 성립했는데 이것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혁명조직 기반을 마련하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대륙회의를 이제 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들 스스로 이제 영국인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아메리카인이라고 부르면서 식민지 권리를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제1차 대륙회의는 통신위원회들이 이제 서로 연결해갖고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 본국의 식민지 입법권을 부정했죠. 그리고 본국과의 통상을 단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영국상 보이콧을 이제 하죠. 그 민병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간의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스턴 부근에 있는 부근에 있는 콩고드에서 그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이제 이것을 레싱턴 전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진행을 보면요. 자, 곧바로 이제 2차 대륙회의가 개최돼요. 1775년에. 그래서 2차 대륙회의에서는 영국과의 정쟁을 선포하고 민병대를 이제 정규로 공인하고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 임명해요. 이 조지 워싱턴은 이제 7년 전쟁 때 활약했던 사람, 영국군에 참여해갖고 활약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영국군에 참여해서 활약했기 때문에 영국군의 특징을 알죠. 군대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총사령관 임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2차 대륙회의는 실제 전쟁 지도의 담당 기관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때 이제 공포했던 것이 독립선언서죠. 이 독립선언, 미국 독립선언서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누가 작성했죠? 토마스 제퍼슨. 영국의 3대 대통령 있죠?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을 했고, 그다음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문서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겠어요? 예, 그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의 신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거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리의 근원은 피치자의 동의라는 것.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보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변경하거나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원리에 입각하는 동시에 이에 적합한 형태로 권력을 조직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비슷한 프랑스 인권선언서와 좀 비슷해. 그래서 예전에 2001년에 문제 낼 때 좀 헷갈리신 분이 있어.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을 냈는데 프랑스 인권선언서 착각해가지고 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착각하신 분도 있는데 이걸 구분하려면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쭉 이렇게 해갖고 나열되어 있죠. 뭐 우리는 뭐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되는데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좀 있더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항목이. 그 다음에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뭘 강조하냐면 재산권을 강조해. 재산권. 예, 그런 것들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거기 보면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있다. 자연권을 명시했죠. 그래 이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리와 근원은 피치자 동의라는 거. 만일 형태의 정보이든 이런 목적을 파괴할 경우 언제나 변경을 폐기할 수 있다. 이 정한권이죠. 그래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의 사상을 영향받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루크의 사상을 영향받았던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관련돼 갖고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은 창조주의에서 일종의 불가능의 권리, 즉 생명, 자유, 행복에 추구한 권리를 받았다. 자연권 사상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불가능, 넘길 수 없다. 근데 루크의 사상은 뭐죠? 일부 넘긴다는 게 있죠. 자연권을. 그리고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태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권리예요. 천부인권이에요. 근데 사회 상태로 넘어와서 정부가 구성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뭐죠? 정부에 넘기는 거죠. 근데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재산권을 침범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거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고요. 정부는 정당한 권리의 근원은 피지의 동의에 입각한다. 주권재민 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폭정하는 정보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립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무슨 권이죠? 저항권, 혁명권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루크의 사회개혁론과 자연권 사상을 반영됐고, 그 다음에 과학적 우주관이 반영됐다. 그 다음에 생명, 자유, 행복, 자연권은 어디에만 해당한다? 백인에만.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인종에게는 적용되지가 않아. 여성이나 다른 인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흑인과 노예나 뭐 여자는 제외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프랑스 인권선서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프랑스의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죠. 상대적으로, 형식적으로 볼 때. 그래갖고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선 제한적 성격만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재산에 입각한 사회 개서제는 변하지 않았고, 권리의 평등 문제 대신에 자유만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권리의 평등 문제, 그러니까 자유만 강조한 게 뭘까요? 이제 재산에 입각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뭐냐면, 이게 권리의 평등 문제 대신에 자유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건 미국의 특수성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구제도의 특권이 폐지된 상황이죠. 평등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야? 영국부터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만 강조하는 거야.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평등을 강조하죠. 왜? 그만큼 평등이 절실해져. 구제도의 어떤 앙시안 대중의 잔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평등했기 때문에 평등을 언급하지 않은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만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권리의 평등 문제 대신에 자유를 되게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미국 혁명의 이제 가정을 볼게요. 독립전쟁 가정을. 자, 전세는 초기 때는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그 민병대라는 조직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냥 일반 농민들이죠. 그다음에 싸움은 잘 못하잖아. 그래갖고 초기 때는 되게 불리했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예요? 점점 늘었어요. 싸움하는 기술도. 그래서 사라토가 전투 이후에 점점 유리하게 전개됐고, 요코타원 전투에 크게 승리하면서 이제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파리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 파리 조약은 이제 보면 파리 조약 검색해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유럽에는 이제 외교관들이 파리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툭하면 파리에서만 조약을 맺게 되는데, 요때 이제 파리 조약은 이제 요때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된 파리 조약이에요. 그래서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고 국경선을 정했죠. 북은 5대5, 서는 미시시피강, 남은 조지아 남쪽 경계까지 영토를 인정했죠.
그러면 이때 이제 외국의 반응, 그러니까 이제 독립혁명 과정에서 외국의 반응 꼭 외워두세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프랑스와 에스파냐, 네덜란드는 식민지에 가담을 했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병력을 파견했어요. 예. 여기에도 이제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공통점이 뭘까요? 한 번씩 영국에 당했던 국가들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뭘로 볼 수 있냐면 제2차 백년전쟁, 왕조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연장선상에서. 예, 크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균형의 원리가 적용됐죠? 세력균형의 원리가 적용됐죠. 왜냐하면 왕조전쟁의 원칙 중에 하나가 세력균형이잖아. 힘이 약한 쪽에 힘을 몰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거기에 몰아준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스웨덴 나라는 무장중립동맹을 내세웠는데, 무장중립동맹은 뭐냐? 자, 일단은 국외 독립을 유지해요. 포면적으로. 근데 필요할 경우에는 미국한테 힘을 주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러시아, 스웨덴이 병력을 파견되지 않았지만 영국에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 있겠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의 반응에서는 대부분 누구 편이었다? 미국 편이었어요. 세력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독립을 영국이 인정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혁명의 견해를 이제 볼게요. 뭐 미국 혁명의 견해가 나올 리는 없겠지만 일단은 서기에 있으니까 이제 좀 볼게요. 미국 혁명의 견해를 이제 보면 그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민주주의 관점,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다른 혁명처럼 사회혁명, 계급혁명이었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 파워의 견해인데 이건 사회혁명, 그러니까 계급혁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독립혁명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독립혁명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사회는 사회 구조상 이게 유럽처럼 이렇게 개서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계급화된 사회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회혁명보다는 독립혁명 이제 견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하기 위한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사회혁명 성격을 보면 자, 그 다음 식민지 내부에 삭트고 있는 귀족주의 세력의 원리와 민주주의 세력 간의 원리로 대립투쟁이라는 성격이 내포되며 계급혁명, 혁신적 역사가 계급대립적인 어떤 그걸 강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급진주의자들이 식민지 귀족에 대한 투쟁을 민중과 결합시켜 식민지 사회혁명 과정을 봤고요. 인민다수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시도했고 그래서 19세기 민주주의 발전에 미국 혁명의 원천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사회혁명 성격은 이제 미국 혁명에서 좀 약간 소수견해요. 왜 그러냐면 요 견해는 미국 혁명 당시에 그 아까 얘기한 좀 프랑스처럼 계급 사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건 좀 그렇고 파머의 견해는 사회혁명적 관점에다가 약간의 뭐가 플러스된 독립혁명적 관점이 플러스되어 거야.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견해가 이제 뭐냐면 최근에 이제 다수설인데 기본적으로 식민지 누렸던 자유와 자치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영국부터 독립하게 혁명했다. 세 번째 관점이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 실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면 기억을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줬고요.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프랑스의 여러 지식인들이 와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독립혁명과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자, 몇 번을 보시냐면 224페이지. 자, 224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1620년 12월에 작성한 메인플라워 서약의 일부다. 이 서약의 주체를 쓰고 이 서약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의 특징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요걸 청교도라고 쓰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청교도가 쓰면 너무 강범위 하니까 뭐라고 써야지 맞죠? 필그림 파더스라는 말로 이제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서약은 이제 뭐냐? 자, 요 서약은 이제 그 메인 플라워의 그 서약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내용은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자주식 식민지 정부 수립, 다수결의 원칙에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을 신앞에 선서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토리머스 식민지 기본법이 되는 게 이제 그 메인플라워 선언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성설 기준에서 신정 정치,
성서국가 교회 중심 민주주의 자치 발전, 그다음 발전, 사회적 평등사회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먼스한 식민지는 나중에 어디에 통합이 되냐면 그 당시 이제 매사추세츠에 통합이 돼요. 식민지에. 예.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식민지 독립운동할 때 이 매사추세츠를 중심해 가지고 주로 북부 지역 있죠. 그러니까 식민지 중에 북부, 오늘날 북부 그 지역이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뉴잉글랜드가 중심해갖고 독립운동하는데, 미국도 13개 주라고 해서 다 이 사람들이 뭐 식민지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건 아니에요. 되게 북부 출신들이 많이 참여했어. 왜 북부 출신들이 많이 참여했냐면, 일단 이들은 영국인들로 구성돼서, 예전에 영국인들로. 그리고 영국의 어떤 그 정치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고, 특히 이제 미국 이 북부 출신의 사람들이 영국하고 대립관계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 중심의 독립운동을 추구했고요.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왕당파들이 좀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을 뉴잉글랜드 중심으로 해갖고 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18세기 때 발표한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쓰고,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 과정에 영향을 미친 국제정세를 기수하시오. 자, 이거는 일단 뭐겠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프랑스 인권선언서 파악하면 안 돼요. 답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러면 경제적 배경을 두 가지 쓰면, 일단은 이제 견전한 방인정책을 포기하고 중상주의 통제정책을 강요하겠다. 무슨 전쟁을 통해서? 신년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인지법이니, 뭐 설탕법이니, 타운세트법이니, 이런 법들을 이제 통과시켰죠. 그 다음에 새로 획득한 지역으로 진출을 원하는 식민지에게 LA 산맥 서쪽 지역의 진출을 금지시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경제적 배경이요. 국제 정세는 신년 전쟁에서 영국과 싸웠던 프랑스가 식민지 편에 가담했고요. 에스파냐, 네덜란드에 가담했고,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다수 국가들이 무장 중립을 선언하면서 영국에 대항하는 태도를 채 영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켰다.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2번 문제 풀어봤고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는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종을 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이 권리 중에 생명, 자유, 행복이 추구가 있다. 이 권리 확보에서 인간은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문의 독립에서 유의한다. 자, 여기서 가해의 밑줄친 기획과 관련 존 노크의 정치 철학 있죠. 요걸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년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선언문까지 이르는 과정들, 주요 사건들 중심에서 쓰면 되는데, 요거는 독립운동 과정들을 이제 쓰시면 돼요. 미국의 독립혁명 선서 이전까지 독립 과정들을. 예.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다만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노예방 선언하고 뭐 미국의 그 공업화 배경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예. 그래갖고 요거는 좀 뒤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뭘 보시냐면 이제 총괄평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232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232페이지 3번 문제. 자, 다음 그 식민지인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를 밑추친 내용을 고려해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현 정부의 정책과 책을 의해서 만든 법률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만든 법률이 뭘까요? 인지법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인지법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걸 통과시켰는데, 우리는 또한 이 세금을 헌법에 위배해야 되는 것을 생각한다. 이때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헌정적 정통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영국 의회가 부과되는 세금을 복종하는 것은 분명히 보편적 법의 정신이나 영국 헌법의 기본 원리를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납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국에 뭘 파견하지 못했죠? 대표를 파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납부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식민지 대표를 보낸 적이 없으므로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대표 없는 곳에 가세 없다. 이런 말이 여기에서 이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요. 235페이지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료가 쓰여진 영국의 식민지 경제정책의 내용을 두 가지 쓰고 미추치 내용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을 말해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는 인지법에 의해서 이제 내용은 아까 예문은 똑같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영국의 식민정책, 경제정책의 내용이 뭘까요? 자, 이때 이제 건전한 방위정책을 포기하고 중상주의 통제정책을 강화하고 7년 전쟁의 전쟁 비용과 식민지 방위비를 누구한테 조달하겠다? 식민지인들에게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지법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대표 없는 가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 못 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대응은 뭐냐면 영국 의회는 본국의 식민지를 통제할 법을 개정할 권리를 보유했던 선언법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인지법을 폐지했지만 또 새로운 법을 만들었죠. 타운세트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보시냐면 250페이지 55번 문제 볼게요. 55번 문제가 아니라 이게 표시가 되면 잘못됐네. 45번인데, 이거 아까쯤 했죠? 예. 그리고 44번 문제 볼게요. 44번. 자, 다음 선언문에 반영된 사상 또는 것을 세계관을 써보고, 자, 이 선언문의 내용 중에 미국의 독립의 인원적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선언문 발표 이후에 유럽 각국이 미국을 돕기 위해 방식을 두 가지 기수해 보시오. 자, 여기 세계관은 이제 17세기, 18세기 과학적 세계관, 누크의 사회경론, 자연권 사상 등등을 하면 되고, 이론적 근거는 이제 정부가 그러한 목적을 파괴할 경우에 이러한 변호 또는 파이지 또는 새로운 정보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항권 개념을 이제 쭉 서술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참여 방식 프랑스, 네덜란드, 에스파냐 직접 참여했고요. 러시아 등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무장 독립을 선언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보시냐면 251페이지 이게 잠깐만요. 251페이지가 아니라 46번이니까 이거 45번인데 잘못 썼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거기에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 예. 48페이지. 다음 기획의 법을 제정한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니은과 관련돼서 식민지 대표인들이 내걸었던 구호를 말해보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지세법에 이제 제정된 배경 이것도 이제 7년 전쟁 관련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구호는 우리는 또한 이단 세금을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가세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들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선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빼먹고 넘어갔지만 미국의 독립혁명 할 때 항상 그 유명한 책이 팜플렛이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토마스 페인이 썼던 뭐죠? 상식론이라는 책 있죠?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은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고 그 뭐냐면 그 이제 완전 미국인이 돼가지고 이 당시 그 상식론을 썼는데 이 상식론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아메리카가 독립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를 쭉 쓴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 군주제는 나쁜 제도이며 영국은 세금과 이런 것들을 식민지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신이 500km 이상, 5,000km 이상 대륙을 이렇게 떨어뜨린 이유가 작은 섬나라 대륙을 떨어뜨린 이유가 서로 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죠? 너네들 따로 살려는 어떤 의지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은 그 당시 이제 식민지 독립을 고조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영국의 그 시민지 인구가 300만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 팜플렛이 30만 부나 팔렸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제 확대됐던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페인의 이제 그런 것들 상식론,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이 페인의 상식론을 좀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프랑스 대혁명을 보죠. 프랑스 대혁명. 자, 프랑스 대혁명 부분도 그 군민의회와 군민공회,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 전에 배경 중심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갔어요. 자, 프랑스 혁명의 이제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삼배가 소집됐고, 바스티오 감옥 습격, 군민의회, 입법회, 군민공회,
그다음 누이 16세 처형, 공포정치, 대도민도 반동을 거쳐서 총지정부, 나폴레옹 집권, 요 시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예전에 프랑스 혁명 가정수하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2차 기출문제에.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 배경 같은 것들 이제 있고, 프랑스 혁명 그 당시에 프랑스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럼 보면요. 일단은 이제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구제도의 모순이죠. 이걸 앙시안 레짐이라고 하죠.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 앙시안 레짐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청산돼야 할 구체제를 말하는 건데, 이 구체제라는 것은 봉건주의인 어떤 신분체제를 말하는 절대주의 체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봉건제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농노나 장원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봉건제 유제는 계속 잔존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앙시안 레짐만 한다. 구체제. 또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는 뭐예요? 신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체제나 신체제나 그 말 자체가 그 당시에 시스템만은 아니고 후대 사가들이 평가한 체제를 말해요.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후대 사가들이 프랑스 혁명의 이후의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구체제, 앙시안 레짐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면요. 프랑스는 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세 개의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1신분은 뭐죠? 성직자, 2신분은 귀족, 3신분은 시민계층과 농민,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1신분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 1신분은 이제 이들은 이제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도 그 여러 특권을 누렸던 계층들인데, 이들은 독자적인 성직자 회의와 특수한 법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주재판소라는. 그다음 각종 면세 특권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자발적으로 일부 공납금을 국왕에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일부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승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죠. 근데 천주교에서 일부 신부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있잖아요. 면세 특권이. 그 다음에 토지도 많았는데 전국대 10분의 1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봉건진들에도 해갖고 이제 그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그 당시 이제 농노가 장원제가 해체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권리들이 급납화되고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근데 일부 권리들만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생산물지대나 이런 권리들이 이들도 일부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권리들을. 그래서 예전에 노예인 사람들에게, 농노인 사람들에게 그걸 받아들이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이라는 농산물 징수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국민사업을 독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출판물을 권유했었다. 근데 이제 성직자에도 상당히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고위 성직자, 하위 성직자 계층은 나눠져요. 또 고위 성직자들은 뭐 주교, 수도원 이러는데 이 출신자들이 되게 귀족 계층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하위 성직자는 대부분 사제, 수도사,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평민 출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일어나니까 신분 내에서도 이탈자가 많이 생기죠. 왜 이탈자가 많이 생기냐면 그들 중 상당수가 뭐냐면 그 농민의 자식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신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디에 들어갔죠? 3신분에 들어간 것도 이런 이제 성직자 안에서도 고위 성직자, 하위 성직자 이거는 계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직자의 어떤 계층 분화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성직자들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재산은 없어. 자신의 특권이나 재산을 재생산할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세습을 할 수 없고,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족이죠. 경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들은 전국의 토지를 5분의 1이나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봉건적 권리, 여러 봉건적 권리가 있는데 이 봉건적 권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종의 이제 형식적인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형식적 특권이 하나가 뭐냐면 칼을 찰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형식적 특권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거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생산물 지대인 거와, 그 다음 화폐 지대.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생산물지대 쌍파르, 화폐 지대 쌍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봉건제 해체되는 과정이 없어져야 될 건데, 이게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농노들에게 계속 받아먹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청산의 대상이 되죠. 자, 이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유, 십접세나 도로 부역을 면제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영예적 특권. 영예적 특권은 명예 특권.
쓰시면 돼요. 명예적 특권. 명예가 아니라 명예로 고치세요. 명예 특권이나 수요권. 그러니까 수요권은 마을 공동체의 어떤 그들 독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의 그 여러 가지 공유지를 독점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사냥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군대나 교회, 그 다음에 교회인가? 교화로 되어 있네요. 예. 교회나 그 다음 재판소의 고의 독점권, 재정적 사법적 특권 등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귀족의 종류는 크게 이제 창건귀족과 법복귀족 있죠. 창건귀족은 예전부터 내려왔던 귀족들이고, 그 다음 법복귀족은 돈을 산 귀족들, 대부자 출신으로서 고등법원 쪽에 이제 있고, 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권리가 있는 방면에 또 제약이 있는데, 상업활동을 금지시켜. 귀족은 상업활동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남자 평민과 결혼을 금지시켜. 남자 평민간. 그러니까, 귀족의 그 여인들은 남자 평민간의 결혼을 금지해.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남자 귀족들은 여자 평민과 결혼할 수 있는데, 여자는 그 남자 평민과 결혼을 못해요. 이런 식으로 결혼을 금지시켜버려. 예. 왜 결혼을 금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냐면, 여자 그 귀족들이 남자 평민들하고 결혼하면, 귀족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나봐요. 그 당시에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신분을 보죠. 이 삼신분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되게 다양한 계층들이에요. 그 위에는 부유자 계층부터 해갖고 밑에는 거린까지, 농민까지 있는 계층이고 전 인구의 거의 98% 정도 이렇게 차지했던 계층들이 삼신분이죠. 그래서 이제 부유한 부유자부터 거린 등 다양한 사회 계층이 포괄됐고요. 보통 삼신분 하면 이제 누구 의미하죠? 부르주아를 얘기해요. 부르주아 계층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특권 귀족의 하이고 정권으로 배제됐죠. 그리고 또 경제적 길드나의 장전으로 자본주의 발달에 저해됐고 또 사회적으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예.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또 뭐냐면 그 상위 계층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거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불만 별로 없어. 근데 자신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역량이 있고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에 있는 귀족들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 권리나 여러 가지 권한이 박탈당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초창기 때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민들인데 농민들은 그 당시 이제 인구 증가, 분할 상속제 때문에 농민의 영세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좀 달리 영국은 장자 상속제가 확립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를 장자한테 줘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 농민들은 토지를 군등 상승해. 군등 분배 상승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토지를 가지고 영세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소농민층, 소농민층으로 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들은 타이라든지 각종 이제 10분의 1세, 소득세 등등등, 특히 염세, 소금이 세금을 걷었는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 그래갖고 이제 등등, 이런 각종 세금들 부담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 부역을 이제 동원됐고, 생산물지대가 남았다고 했죠? 봉건적인 어떤, 공락. 이거는 예전에 자가 농동했던, 선조가 농동했던 시대에 예전에 영주부터 갖다 바치는 건데, 생산물 지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토지 소유 관계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공동체 권리를 제한했죠. 아까 처음에 이제 귀족들 방목이나 수업 금지 같은 거 했죠. 이런 것들, 봉건적 잔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농민들의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농민들도 프랑스 혁명 초기 때는 주도 계층이 돼요. 이 사람들도. 근데 이 농민들이 이제 점점 보수화되기 시작하죠. 왜 보수화되게 돼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나눠 갖게 되죠. 귀족들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을. 그러면서 이들이 토지를 갖고 재산을 갖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누굴 이제 선택하게 되죠? 나폴레옹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농민 계층은 나중에 보수화되기 시작한다. 그렇지만 초기 때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계층 중에 하나가 농민 계층이에요.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 사상적 배경은 당연히 뭐예요? 계몽사상이죠. 이 계몽사상. 그래서 이 계몽사상은 부르주아 계층 사이에 이제 서행됐고 특히 누수의 사상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몽사상이 꼭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귀족 계급도 공유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관점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성공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시민혁명의 그 계급에 크게 자극을 주고요. 그 미국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프랑스 혁명을 이끌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라파엘로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은 뭘까요? 일단 이것도 돈 문제죠. 예, 재정 위기. 이게 직접적인 계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했던 뭐 사상적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앞에 이제 사회 구조 배경들은 이제, 일종의 배경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직접적 원인, 계기가 됐던 것은 재정위기인데, 자, 그 재정위기를 이제 보면요. 그 당시 왕실 큰 재정위기에 빠졌어. 이거는 이제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돼요. 루이 14세 때부터 수많은 왕조정제가 일으켰잖아. 그래서 돈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고, 거기에다 돈이 없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돈을, 쓰게 되죠. 아니, 돈이 없는 가운데서 그 독립혁명까지 참여하잖아요. 미국의 독립혁명. 그래서, 왕실 재정위기가 이제, 펼치게 되고,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왕실 재정위기가 하니까, 이게 재정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왕실은 티로그 같은 중농주의자들이나 레케르, 그 다음에 이제 카로노, 이런 사람들 등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티로 같은 사람은 중론주의자는 귀족들이나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면세 특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궁중공비를 삭감하려고 했지만 귀족과 왕비의 반대로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케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독립전쟁 참전을 해서 국가재정이 파탄되니까 공채를 발행해. 근데 이게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재정개혁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카노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노노. 이 카노노는 이제 어떤 정책을 했냐면, 보조지세를 부과한 거야. 보조지세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지세는 누군 안 냈죠? 성직자하고, 그 다음 귀족도 안 냈죠. 근데 이 사람들 땅을 많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조지세를 부과해갖고, 성직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성직자 귀족들에게 신분의 차별 특권 없이 모두 일률적 현물로 납부해라. 보조지세를 납부를 하도록 하니까 당연히 고등법원 중심으로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 중심으로 반발하게 되고 귀족들이 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귀족들이 이제 겁을 하니까 원래는 이제 그 카노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명사회를 소집하려고 했어요. 명사회. 그래서 귀족들이 명사회를 소집해서 그들에게 이제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이 명사회 소집하고 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서 명사회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해결하자. 예전에 갈래대로 삼부에 소집하자. 그래서 삼부회를 소집하게 된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삼부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귀족들은 이 삼부회를 소집해갖고 지세를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시민계층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의도 자체가.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발생시키면서 귀족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왕실의 재정 위기를 이용해서 귀족들 상실된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절대 왕권을 제약하면서 자기들이 떠넘겼던 세금을 부르주아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귀족들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귀족에 몰락시키는 한 배경이 되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3부의 소집.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3부에는 이제 보면 3부회를 이제 최근에는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전국 신부회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부회라는 그 명칭 대신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걸 이제 그 학계에서는 전국 신분회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하여튼 뭐 3부에 이제 보면 자, 3부에는 예전에도 이제 소집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3부회를 소집한 건 뭐 때문에 소집한다고 했죠? 그 당시 필립 4세가 노막 교황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프랑스 인민들의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소집을 한 거고 그리고 위기 때마다 그 곧바로 이제 소집을 했지만 한동안 또 소집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소집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그 3부회를 이제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성직자,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30분의 대표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를 하게 되죠. 간선제 형태로 이제 뽑게 되는데, 자, 이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등장했어.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30분이 인구 비율에 너무 많은데, 너무, 국회의원을 똑같이 뽑는다. 대표수를 3분의 1, 3분의 3분의 1. 그래서 이건 맞지가 않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투표 방식이 개인별 투표가 아니라 뭐죠? 신분별 투표죠. 신분별 투표하면 당연히 누가 유리하겠어요? 1신분과 2신분 연합한 예전에 귀족이나 성직자 계급도 유리하겠죠. 그 논쟁이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일단 신분주 뭐냐면 3신분의 수를 증가시켰어. 그래갖고 1신분과 2신분보다 2배를 더 많이 뽑도록 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뭐냐면 집단별 투표를 한동안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신분이 이제 3배가 개최하면서 제일 논쟁이 됐던 게 뭐야? 그 집단별 투표를 할 것이냐, 개인별 투표를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쳤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때 그 선거 과정에서 누가 시에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팜플렛을 만들었죠. 제 3신분이란 무엇인가? 이 팜플렛인데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자, 이건 수능 기출에도 나오고 인고 기출에도 나왔던 것들인데, 자, 첫째, 제 3신분은 무엇인가? 전부 다 왜? 인구의 98%를 차지하죠. 오늘날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어떠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제 3신분의 의회와 두 특권의 신분의 의회는 큰 차이가 있다. 하면서 3신분들에게 어떤 정치적 특권 달라. 특권 계급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보세요. 자, 그러므로 제3신분은 국민에 속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다. 못하죠. 그래서 3신분이 아닌 것은 모두 국민을 간주할 수 없다. 그래서 3신분은 모두를 말한다. 그래서 3신분이 곧 국민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의회를 제시를 했죠. 이게 뭐냐면 국민의회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회라는 명칭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때 시에어스가 쓴 제30번 무엇인가 팜플렛 그 말 속에 나와 있어요. 이 국민의회 제창이. 그래서 종전에 그 3신분이 아니라 신분제가 의회가 아니라 이런 이제 3부회 같은 신분제 의회가 아니라 국민의회를 제창을 했고요. 요때 국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야? 부유자 계층이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자 계층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국민은 우리 같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자 계층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앙시아네즈 붕괴 과정을 보면요, 일단은 3신부에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3부회가 개최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부회에서 개최하고 나서 항상 이제 투표 방식 가지고 이제 생기죠. 그래서 머릿수로 투표할 것이냐, 개인별 투표할 것이냐 등등 해가지고 생겨서 결국에는 귀족들이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3신분이 따로 모여가지고 국민의회를 선포해요. 국민의회를. 그리고 나서 그 테니스 코트에서 몰려와서 이제 서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해산되지 않겠다. 그래서 서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루이 16세가 무조건 진압하기 위해서 베르사유의 군대를 지켜다니까 그 당시 이 소식을 들은 파리 시민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정을 접수하고 그 다음 민병대를 조직하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습격해요?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게 되죠. 바스티오 감옥을 왜 습격하겠어요? 이건 압제와 통제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바스티오 감옥은 예전부터 정치인들 수감하는 감옥소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정치인들 별로 없었어. 근데 하여튼 거기 공격해가지고 이제 거길 점령하고 거기에 수비대 를 다 죽이고 등등 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 바스티오 감옥 습격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 소문이 농촌까지 확대돼요. 농민들도 봉기하죠. 그래서 혁명이 전국화되고 농민들 사이에는 대공포가 확산되는데 이 대공포가 뭐냐면 농민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귀족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귀족을 쳐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와서 이들이 이제 인근 귀족의 성이나 영주의 저택을 이제 습격하고 불을 지르고 그다음 봉건적 권리가 적힌 문서들 다 불사해 버렸어요. 예. 이것이 오히려 또 부르주아에 큰 타격을 받은 거야. 이 부르주아들은 농민까지 학대하기는 원하지 않았거든. 이들도 일부 봉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이제 선포한 게 뭐예요? 봉고 쪽 권리를 폐지하겠다. 다만 봉고적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유상으로 폐지하겠다. 대사기 방식으로.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회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시험 문제는 국민의회와 국민공회의 정책의 차이점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걸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국민의회를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 진행 과정을 볼게요. 프랑스 혁명 진행 과정은 위로부터 혁명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은 주로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중심을 했고, 그다음 아래로부터 흐름은 상케르트나 민중들, 농민들 중심으로 이제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을 보면 선배가 소집되고 의회가 성립되고 이렇게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고, 근데 아래로부터 흐름은 바시오 사건, 바시오 함락, 그다음 민중운동, 그다음 민중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때는 그 의회 성립 단계가 국민의회 중심에는 부르주아 혁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정치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민중들이 성장하면서 상키트 중심으로 해서 8월 혁명 이후부터 멀리어지면서 국민공회로 넘어가죠.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을 잘 대변하는 의회는 국민의회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흐름을 잘 대변하는 의회는 국민공회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진행하는 과정에 서로 연결돼 있어. 상호. 이런 흐름들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부르주아 혁명, 위로부터 흐름은 국민주권주의. 이때 국민주권주의라는 국민의 의미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토대로 투표권을 통해 제도 정치를 중심으로 했던 정치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고, 근데 민중혁명은 아래부터 흐름, 그러니까 인민주권주의. 인민주권주의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국경성, 프랑스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의예요. 인민주권주의는 누가 내세웠죠? 루소가 내세웠죠. 그래서 이런 제도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결사나 클럽 등의 활동을 통해서 정치의 의사를 표출시키는 거고, 이걸 잘 대변하는 것이 국민공회죠. 그리고 이걸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국민의회를 볼게요. 이때 국민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 계층들 중심하는 것이 국민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정치적 지향은 제사를 바탕으로 대의제를 입각한 자유주의, 제한선거, 그 다음에 이제 자유와 평등을 결합시켰고, 이때 평등의 의미는 어떤 거야? 법적 평등이야. 형식적 평등이고 실질 평등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회 초기 사항을 볼게요. 자, 바시오 습격 이후에 도시에서는 자치위원회 민병대가 이제 조직되고 농촌에 폭동이 났죠. 그래서 대공포와 분위기가 조성되고 영주가 적대에 습격당하고 농민 문서가 봉건 문서가 소각당하죠. 그래서 농민 폭동이 나니까 일단은 안 되겠다. 이걸 진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유자 계층들이 일종의 봉건제 폐지를 발표해요. 근데 봉건제 폐지를 발표하는데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유상 폐지가 되는 거야. 유상 폐지. 유상 폐지는 뭘까요? 이 봉건제 그 권리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재산권이다. 그러면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하죠. 그러니까 이걸 돈 주고 사라는 거야. 대사하기도 해라. 그러면 폐지시켜 주겠다. 자, 이거는 왜 그랬냐면, 자, 그 당시 봉건제 그 여러 가지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생산물 지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생산물 지대 수취권도 일부 부르주아 계층들이 가지고 있었어. 왜냐면 그 당시 생산물 지대에 거둘 수 있는 수납권도 일종의 상품화 돼가지고 서로 사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몰락한 이제 봉건 귀족들이 누구한테 갖다 파는 부르주아 계층들이 갖다 판 거 있거든.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층들 그냥 뺏길 수 없죠. 자기의 재산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너네들이 돈을 주면 사는 방식으로 해라.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게 안 됐어. 왜냐면 이미 이 봉건적 징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생산물지대 농민도 내겠어 그거? 그러니까 실제 폐지됐는데 이때는 얘네들이 재산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 또 농민제 지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봉건적 유상 폐지의 의미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그리고 봉건제 및 공납과 관련된 여러 권리나 의무 중 물건이나 사람을 농노제에 묶는 신분적 예속 조항과 그것이 포함된 모든 것들을 무상화 폐지한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무상화 폐지했던데 이미 농노제는 뭐죠? 없어진 거예요. 그냥 형식화되고 사문화된 걸 그냥 없앤다는 거야. 이거는 의미가 없고, 또한 다른 것을 모든 것을 그 외에 모든 것은 돈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본거적 권리 중에 농노고 이거 폐지는 의미가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 언급한 생산물 지대라든지 화폐 지대 이런 것들은 돈을 줘 사라. 그래서 유상 폐지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회가 이제 그걸 결정했다. 예, 요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먹혀지지 않죠. 그래서 국민공회 때는 아예 그걸 그냥 무상 폐지로 바뀌게 돼요. 예, 요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책 지향은 아까쯤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볼게요. 이걸 뭐예요? 프랑스 인권 선언서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인권 선언서하면 국민의회 때만 공포된 인권 선언서만 알고 있는데 국민의회뿐만 아니라 국민공회 때도 인권 선언서가 있어요. 2개의 인권 선언서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국민의회 때의 인권 선언서만 있는 거야. 여기 내용을 강조하고. 그래서 예전에 수능 그 문제를 봤더니 국민공회 업적 중에 틀린 것을 쓰는 그런 인권 선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답을 달아놨어. 이거 틀린 거죠. 프랑스 혁명 인권 선언서는 국민공회 또 공포한 거예요. 예, 그걸 잘 모르고 이제 그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 1789년, 그러니까 국민의회 때 인권선언서는 1791년에 헌법 전문의 역할을 해요. 이 전문이라는 건 뭐냐면, 헌법 전문은 뭐냐면, 우리 헌법 보면 그 앞부분에 있죠. 우리가 이제 3.1운동, 1919년 3.1운동에서 임시정부 있고, 임시정부에서 개통이 있고, 뭐 4.19 혁명을 거쳐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그 헌법의 어떤 반향? 대요?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인권선언문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인권선언문 자체가 1792년 헌법은 아니에요.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네, 1792년 헌법은 따로 있어 또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그래서 전문 17조에 있는데, 자, 그 여기 보면 국민의회를 구성한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이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은 사실을 감안하여 인간의 자연적이고 불가양도적인 신성한 권리를 장엄하게 선언하기를 결의한다. 1조를 보면요. 자, 인간은 자유롭고 그리고 그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종속한다. 자, 이건 뭘까요?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거는 종전의 신본주의 사회를 부정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태어났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부터 특권과 제어부터 벗어나야 된다. 사회적 차별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있고, 여기에 이제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의 소멸시킬 수 없는 자연권의 보장이다. 이게 자연권이 그 밑에 있는 건데, 표시가 잘못됐네요. 그 밑에도 하고, 그리고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정의다. 그러니까 자연권과 저항권이 동시에 있죠.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자연권의 나열을 보면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있는데, 여기에서 재산권을 자유 그 다음에 둔 거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국민공회 때 공포된 인권선언에 재산권이 뒤로 가 있어. 그만큼 재산권 상당히 강조됐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 국민에게 있다. 이때 국민이라는 것은 국민주권인데, 그러면 이때 국민은 모든 사람의 의미 아니에요. 이거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 국민은 모든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 국민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불우주화 계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는 타인이 해치지 않는 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6조를 보면 법은 일반이제 표현이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입법에 참여한 권리를 가진다. 법은 보호하거나 경우에 처벌되면 만일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적 평등을 내세웠죠. 그래서 일반이제 표현이다라고 보면 누구의 사상이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루소의 사상이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7조가 또 제일 중요한데, 재산권은 불가침한 신성한 권리다. 이거는 사유재산 불가침을 내세웠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봉건제 유상폐지 있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여기다 또 맨 마지막에 재산권을 또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 딱 보시면 루소의 사상도 영향을 받았지만 재산권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누쿠의 영향도 받은 거야. 루크의 영향도. 왜냐면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자연권을 받지만 다른 가치에 의해서 제약받을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재산권의 불가침한 권리, 이걸 강조한 사람은 누구였죠? 루크였죠. 루크 사상이 여기에 반영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인간과 자유의 평등, 그리고 국민주권과 재산권을 확립했고요.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 역사는 중요한 문헌이고 다양한 정치세를 형성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성격 권리정책 독립선언서 누스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누쿠의 일부 영향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저항권, 국민주권 이런 것들을 촉구했고, 그래서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 법적 평등, 권리의 평등은 이때 권리의 평등은 법적 평등이야. 실질 평등이 아니에요. 예, 경제적 평등을 내세우진 않아요.
법적 평등만 내세웠다. 예. 그런데 실제 평등을 하려면 뭐죠? 경제의 평등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이게 한계야, 얘네들이. 그다음 가세 평등을 규정하고 재산권을 확인했고요. 그다음 중상층의 부르주아 자연법 관념을 반영했고 유상계급 이익을 반영했다. 예. 그다음 자연권 보편적 적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와 국가의 원리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편성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의 독립형성보다는 더 보편성이 있다. 미국의 독립형성은 저 여성과 흑인은 제외하고 백인만 한정됐죠. 근데 이는 인종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형식적이지만 미국의 독립형성보다 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회 개혁 보고 볼게요. 이거 별표 한 2개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죠. 자, 국민의회는 이제 각종 개혁을 했는데 행정구역을 정비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행정구역이 사법개혁하고 이제 사법행정구역과 좀 달라. 그래서 행정구역이 그 당시에는 잠깐만요. 그 국민의회 이전에는 지방행정제도가 되게 무질서했고,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제도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또 사법제도 연결돼 있잖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행정제도 따로, 사법제도 관할하는 구역 따로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이제 재판받은 그 지역을 이제 하고 행정제도를 이제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넓이의 93개 도로 이제 구분하고, 도를 다시 군과 시, 읍면, 자치제, 호문으로 구분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남아있었던 길들을 폐지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산을 몰수했죠. 그래서 이때 교회 재산을 몰수해갖고, 이걸 담보로 해갖고 뭘 발행했죠? 아시나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나는 초창기 때는 좀 어느 정도 유통됐는데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아시나가 널리 유통될 수 있는 게 이게 교회 재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교회 재산 담보 상관없이 그냥 막 찍어내.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재산 몰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르주아와 농민층이 결합돼. 농민층이 이제 처음에는 부르주아 계층과 좀 약간 적대적인 측면도 있긴 있는데 이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농민층들이 일부 교회 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이 재산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토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 계층과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성직자가 공무원화돼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이 물적 토대가 이제 박탈되니까 이들이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돈을 누구한테 받는 거죠? 국가로부터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직자 민사 기본법을 통과시켜갖고 그 당시 성직자들이 취임할 때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돼. 충성 서약을 해요. 그러면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2개 파로 나눠. 성직자 중에 선서파가 있고 선서 거부파들이 분열돼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형 그 두 진영을 분열돼 놓고 원인이 되는데 대부분 그 프랑스 사람들은 누굴 지지할까요? 우리가 생각 선서파를 지지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선서 거부파를 지지했어요. 예. 프랑스는 되게 이중적인 나라가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형식적이에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데 종교 문제에 관해서는 되게 보수적이야. 이 나라가. 그래서 아무리 정치사상 급진적인 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교 문제는 정통 카톨릭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카톨릭에 개입해갖고 이렇게 간섭해서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선서 거부파들을 많이 이제 지지를 하게 되고 나중에 나폴레옹도 이제 교황과 타협하면서 그 선서 거부파들 입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선서를 이제 철회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수도원을 해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국관세나 통행세를 폐지하고요. 그래서 내국관세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통행세를 걷었는데 이런 것들을 폐지시켰다는 거. 그 다음 샤프예법을 이제 했는데 샤프예법은 이제 악법 중의 악법인데 노동자 결사 파업을 금지시키는 거야. 왜냐면 부유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던 법이죠. 언제 폐지됐죠 이거? 제3공화국에 들어와서 폐지했죠. 물론 이제 샤프예법이 있든 말든 간에 노동자 조직은 계속 만들어져요. 예, 일단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한 봉건적 공론화 유상 폐지 그 다음 사법제도 개혁인데 사법제도 개혁은 아까 행정구역 정비와 같이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행정구역과 사법 재판 관할 범위가 각각 다르다고 했죠.
근데 그걸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예전에 이제 범법기족의 아성이었던 어디를 없애요. 고등법을 없애버려. 그래서 고등법을 폐지시켜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방행정에 부합한 통일된 법원 체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법관은 선출제를 만들어버려. 법관을. 그래서 예전 돈을 주고 샀는데, 이제 선출제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사법개혁을 동시에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헌법조 제정했죠. 1791년 헌법. 그래서 1791년 헌법은 주요 내용이 뭐냐? 입헌군주의. 그래서 아직까지는 루이 16세를 형식상 왕으로 모셨던데요. 그래서 입헌군주가 있었고, 그 다음 단원제위에, 그 다음에 제한 간접선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선거권을 보통 선거가 아니라 유산 시민들에게만 줘요. 그래서 이것도 간선제 단계별 투표야.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선거권을 시민을 두 가지로 나누죠. 능동적 시민과 소극적 시민, 수동적 시민 나누고, 능동적 시민들에만 자격을 줘요. 왜 능동적 시민들에게 자격을 줄까요?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멋대로 결정해갖고 나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불효자 계층들에게 있고, 불효자 계층 안에서도 세금 납부에 따라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투표권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피선거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두 번에 거쳐가지고 간선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했다. 간선제 단계별 투표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봤으니까 그걸 한번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국민의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그 배경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회에 관련된 내용들 총괄평가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34페이지 문제 볼게요. 자, 234페이지 9번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자, 프랑스 혁명 시기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서술해보고 미추진 폐지되지 않는 권리에 대표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리고 이 조치를 내린 당시 정부가 행한 경제정책을 세 가지 써보시오. 자,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봉건제와 공론에 관련된 여러 권리와 의무를 중에 물건이나 사람을 농노제에 묻는 신문제 예속 조항과 그걸 표시하는 것을 무상 폐지. 별 의미가 없다고 했죠. 이미 이제 사문화된 거기 때문에 그 밑에가 이제 실질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국민회에 결정한 것이다. 이 법령에 따라 폐지되는 권리든 그 값을 다 지불할 때까지 계속 징수할 수 있다. 이거는 유상 폐지죠. 대사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폐지되지 않는 권리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생산물지 내준이 대표적인 권리야. 생산물지. 그래서 이런 그 조치를 내렸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농촌에 이런 폭도가 확산된 걸 막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국민의 경제정책을 쓰자고 하는 거죠. 당시 정부니까.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교회재산을 몰수해서 그걸 담보로 아시나를 폐지하고 길드를 폐지하고 내국간세나 통행세를 폐지하고 샤프리법을 이제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36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다원 선언을 공포한 당시에 물가 상승이 일어난 배경을 서술해보고 밑줄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당시의 정부 정책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15번 문제 보면, 자, 이때 이제 국민의회와 관련된 거죠. 예. 그러면 그때 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났죠? 물가 상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시나 지표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죠. 여기 오타네요. 발행하여. 그래서 지폐 가치 하락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시나 지표를 많이 발행해서 지폐 가치가 하락됐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유권은 그 무엇보다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여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적당한 보상을 제시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걸 뺄 수 없다. 신성 불가침이죠.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가 뭐냐면 봉고적 공납을 대사기 또는 봉고적 공납 유상 폐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 또 하나 더 풀어보면 251페이지 4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가에 들어가는 선언을 말을 써보고 윗줄줄 위에를 선포하게 된 정치 배경을 쓰시오. 다음은 뭐뭐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서 30분들은 이게 오트네요. 30분들은 자, 새로운 헌법에 제정할 때까지 해산되지 않을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이것은 뭐와 관련된 테니스 코트 선언이죠. 정구장 선언이라고 하는. 그래서 테니스 코트의 선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회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게 정치의 배경을 쓰면 산 신분들이 머리수 포기를 요구해서 신분별 뭐냐면 의회를 그러니까 신분별 회의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또는 신분별 의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갖고 머리수 폭을 요구하면서 신분별 의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은 좀 이따가 이제 다 총괄해서 다 같이 풀어볼게요. 예, 입법의회를 볼게요. 입법의회. 자, 여기에서 이제 없지만 국민의회와 입법의회 중간에 무슨 봉기가 있었냐면 10월 봉기가 있었어요. 10월 봉기. 예.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주도해갖고 10월 봉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국왕 루이 16세 혁명을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물가 상승, 기아, 실업자 증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파리 여인들이 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배류샤를 행진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방위군과 민중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10월 혁명 이후에 봉기는 루이 16세를 이제 원래 베르사유 궁정에서는 이 사람을 파리로 항공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국민회가 이제 파리로 항공시키고 국왕이 파리 시민의 감시하에 두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답답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국왕이 도망쳐 나가죠. 그런데 들키게 되죠. 그게 나중에 큰 전환기가 됐던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입법위의 시대로 넘어갈게요. 자, 입법위의 시대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뭐가 이제 자코뱅이 이제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자코뱅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자코뱅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포정치 읽었던 뭐냐면, 정치 세력으로 보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자코뱅 의미는 자코뱅 클럽이라는 게 있어. 정치 클럽에서 발생했던 정치 세력들이며 그래서 원래 이 자코뱅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동파, 자코뱅파, 브리손파도 다 온갖 파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입법위에부터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이때 자코뱅 클럽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던 파들이 뭐냐면 브리스파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국민의회 때 이제 보면 입법위에 자코뱅파가 이제 분열되는데 페이앙파가 이제 입헌주의를 내세우고 자코뱅파가 이제 공화주의 브리스파가 되는데 이 브리스파에서도 또 국민공회 두 개가 나눠져. 그래서 하나가 이제 좀 온건한 파였던 지도동파 브리스파를 그대로 계승하고 또 한 파가 좀 가격파를 상하파라고 불렀던 자코뱅파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국민공회는 이제 자코뱅파가 이제 주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의 넓은 의미에서 자코뱅이라는 것은 자코뱅 클럽을 얘기하는 거야.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파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분파가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좀 온건한 파가 페이앙파.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제 그 다음에 온건한 파가 지도동파. 그 다음에 온건한 파가 자코뱅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자코뱅파 중에 제일 또 강성을 뭐라고 하냐면 산악파라고 해 또. 예, 보통 자코뱅파하고 산악파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자코뱅 중에서도 제일 또 강성한 극좌파들 상하파가 그래서 의회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앉아 있어서 산악파라고 해요. 이 사람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입법위의 시대 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혁명 전쟁이 시작됐어요. 혁명 전쟁. 그래갖고 이제 그때 오스트리아 그다음 포일센 같은 전쟁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혁명 전쟁을 가정해서 이제 그 당시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용병이나 상비군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징집병이 싸우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되고 그때 이제 불렸던 군가가 유명한 라마르쉐이주죠. 이 라마르쉐이주는 나중에 프랑스의 국가가 돼요. 프랑스의 국가가 됐다. 그래서 명칭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의 이제 가격화 보면. 이때 이제 초창기 때니까 이 사람들이 징집병 시민군들이 얼마나 잘 싸우겠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맨날 당해 전세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이 봉기를 한 거야.
이거 원인이 뭐냐? 저 귀족색이나 저희 뭐냐면 누이 16세 때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파벌혁명을 일으켜요. 민중들 중심으로. 예.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온갖의 감옥소에 갇혀있던 그 당시 귀족들 죽인다고 해서 감옥소 습격해. 그래서 귀족들 다 죽이고 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감옥소에 있는 일반 이제 잡범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월학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초창기 때 밀렸지만 발미 전투에 크게 승리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왕권이 정지되고 그리고 입법위회가 해산되면서 보통선거로 해서 국민공회가 구성이 돼요. 예, 요때. 자, 그때 이제 왕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이 어디 와요? 도망쳐 나가죠. 왕비 데리고. 그래서 파리에 있으니까 이제 감시도 받고 하니까 도망쳐 나가잖아요. 근데 발미에서 잡히고 많아. 왜 잡히냐면 그 당시에는 뭐가 영상도 없고 뭐 사진도 없고 뭐 뉴스에 있겠어요? 모르죠. 왕의 얼굴을. 근데 왕의 얼굴을 알 수 있는 딱 하나가 있어. 어딜까요? 동전이죠. 동전. 동전에 왕의 초상을 딱 뭐냐면 새겨놓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거기 국경 수비대가 딱 보니까 딱 제실려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야. 보니까 동전을 보니까 얼굴이 있네. 아, 왕이구나. 잡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왕권이 뭐예요? 그만큼 실추한 거지, 그냥.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국민공회 이제, 넘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자코뱅파가 이제 분열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공회 때 자코뱅 당하고 지도파가 이렇게 분열돼 나가는데, 그 차이점을 이제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지도동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들이 많아요. 돈이 좀 많은 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 다음은 연방주의. 연방주의는 뭐냐면 지방자치주의예요. 예, 그리고 지방자치주의를 내세웠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주의를 포방해요. 그러니까 통제경제 정책을 반대했죠. 근데 전쟁 수행 능력이 부재했고요. 그 다음에 민중의 진출을 사회적 위협을 인식했고 사회질서 유지하고 합법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통제하는 과정에서 사회질서 언어를 유지하는 데서 혁명을 하려고 했던 좀 상대적으로 볼 때 온건파예요. 이들은. 그리고 지도등파나 자코뱅파나 뭐냐면 좀 공화파와는 동일하지만 일단 누이 16세나 마리 앙뚜아네 처형 문제, 누이 16세 처형 문제에 대해서 되게 또 뭐냐면 차이가 있죠. 지도등파는 뭐죠? 누이 16세를 죽이기까지는 하겠냐, 그냥 살려두자. 근데 자코뱅은 신을 말려야 된다면서 죽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자코뱅은 또 산악파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산악파와 자코뱅을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되게 자코뱅 클럽 중에서도 자코뱅파 중에서도 제일 극단적 파는 산악파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부르주아 출신이고 그다음에 상케트 계층 소시민층과 연결돼 초창기 때 연결돼요. 예. 그다음 중앙집권 통제 경제 그 민주주의 주장을 이제 했고 그리고 민중운동과 결합했다. 그래갖고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을 결합을 시켜놨어. 그래갖고 이걸 사회민주주의 강력에 크게 소용했고 그 다음에 상크리트 계층들 독자적 정치화 조직화 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민중들하고 이제 그 자코뱅 사이에는 처음에 사이가 좋았죠. 근데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국민공회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사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해.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공회 부분을 볼게요. 국민공회. 자, 그래서 이제 606페이지 국민공회 부분을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 언제 시작했죠? 10년 될 것 같죠? 예, 지금 15분인데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